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지난밤새 미국 증시 움직임 챙겨보시죠. 자, 간만에 미국 증시가 급격한 급반등으로 장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우려해왔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현지 시간이 아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쯤이었었죠.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던 러시아 일부 병력이 철군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지수 선물 시장에서부터 지수는 급격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본장 들어서도 여전히 그 상승 탄력을 크게 유지해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도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서방 국가와 안보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9.7% 상승으로 기록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 금리와 물가에 대한 이슈로 시장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전일까지 하락 행진을 잇던 미국 증시가 4거래일 만에 상승장으로 분위기를 돌려놓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1%대 오름세로 진행이 되고요. 나스닥 지수는 2%대의 강세,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1에서 2%대의 상승권에서 현재 시장이 골고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상승시키는 핵심 재료는 한 가지인데요. 전일까지 시장을 끌어내렸던 우크라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는 기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쯤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일부가 접경 지역에서 철수하고 본진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비를 넘겼다는 관측은 가능하다는 평가고요. 이 소식에 시장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유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될 텐데요. 전쟁 가능성에 많이 뛰어올랐던 유가는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몰려있던 시장의 집중이 다시금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면서 금리, 10년물 금리는 2%를 웃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종목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많이 빠지는 쪽은 에너지주를 보셔야겠습니다. 엑선모빌과 코노코필립이 장중에 2에서 3%대의 마이너스권 흐름을 나타내고요. 반면에 항공 및 크루즈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카니발 등과 같은 종목들 장중 6에서 7%대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주도해가는 양상입니다. 한편 이 여행 관련주들의 투심이 살아나는 것이 꼭 우크라 사태의 진정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의 정점 대비 80%나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리오프닝 주들의 움직임을 보실 때에 함께 주목해 보셔야 되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까 시장의 관심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부추긴 것이 바로 오늘 전해진 미국의 1월 PPI 지수 결과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9.7%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사상 최고치인 2010년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평가이고요. 또 전월 대비로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1.0% 상승을 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0.5%의 무려 2배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날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고요. 지난주 CPI에 이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시킬 명분을 다시 한번 심어줄 거다라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미국 증시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재료와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전해졌던 소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텔로부터 전해진 한 가지 소식이 있었죠. 세계 8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 세미컨덕트를
54억 달러, 하나로는 6조 4천억 원가량이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에 이 파운드리 사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지난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이어서 공격적인 투자 소식을 잇따라 전해주고 있는 인텔입니다. 이 인수 대상인 이스라엘의 타워 세미컨덕터, 티커로는 TSEM이 되겠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40%대의 이 상승세를 계속 시현하고요. 막판까지 42%대 플러스권을 잘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적을 전했던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4분기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출장 및 여행 레저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어 올랐다라는 호실적을 전해줬습니다. 정확히는 매출이 44억 5천만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 역시도 탄력을 받아갑니다. 5.8% 가까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도 정리해보고요. 이제는 선물 시세로 옮겨갑니다. 국제 유가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 병력 일부가 접경 지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WTI 선물 가격은 현재 3.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브렌트유 역시도 3%대 후퇴하면서 두 가지 유종부도 7년 내 고점 부근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코인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러시아 병력 본진 복귀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풀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일부 해소된 데 따른 긍정적인 투심이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에 힘입어서 4.5%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함께 동반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코인 시세까지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나타냈던 상승권을 끝까지 잘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22포인트 오른 채 장을 마무리하고요. S&P 500 지수 1.6% 상승, 나스닥 지수는 2.5%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총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준 구조대라는 건데요. 연준 구조제. 과연 어떤 얘기일지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제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저희가 이 연초부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했죠. 네. 그럴 때 이제 투자자들이 바랐던 것이 연준이 이제 시장을 구조를 해줄 것이다. 이른바 페드 푸시라고 얘기를 하는, 과거부터 시장이 불안했을 때 풋옵션으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것처럼 연준이 방어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뭐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시장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지 연준이 구조대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준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 이 레벨 3,698선, S&P 500 지수가 3,700선을 하회해야지 연준이 비로소 시장 친화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매니저들이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지난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추가 하락은 돼야지 연준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극적으로 증시가 반전을 하고 연말에 S&P 500 지수가 5,000선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이 전망을 하는 그것을 견인할 요소에 대해서는 37%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대 테일 리스크, 꼬리 리스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1번이 역시 매파 중앙은행이었고요. 두 번째가 갚아는 인플레이션으로 23%의 비율을 보였고요. 섹터별 이제 투자 의견으로는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지난 2006년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펀드 매니저는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5%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긴축적인, 그러니까 매파적인 통화 그 기조가 15% 떨어지면 완화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전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최근 이 전쟁 발발 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의견은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제 2월 4일에서 2월 10일까지 조사를 한 거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때도 어떤 뭐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처럼 어떤 뭐 진짜로 침공을 할 것이다라고 러시아에서 뭐 날짜를 밝히고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날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좀 완화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여전히 좀 증시의 지배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나온 주요 기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일단은 관련 리스크가 높기는 하지만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군사적 긴장감과 그리고 전쟁 가능성이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 기조로의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낸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을 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좀 취약한 일부 경제권은 전면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무력 분쟁이 시장 변동성을 좀 급등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이 좀 이 의견 자체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은 진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럼요. 우리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대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글로벌 IB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과 관련된 사진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이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쟁 불안감은 많이 사그라들고 있지만 아직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가인데요. 미국의 지난 1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는 1% 정도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7%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 11월과 12월에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1월에는 9.7%로 0.1%포인트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3개월 연속 거의 10%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물가의 피크아웃까지는 요원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전히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피크아웃이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도 일부 있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의 압력 완화의 초기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됐었던 뉴욕 연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지난 1월에 3.5%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12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건데 조사가 시작됐던 2013년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향후 1년간을 보면요. 인플레 기대치 중간값 역시 6%에서 5.8%로 하락해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건데 다시 말하자면 그 소비자들의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기업들에게 임금을 높여달라는 임금 상승 압력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조만간 피크아웃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 자료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전쟁의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의 급반등은 좀 단기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고 또 물가 상승의 피크아웃은 언제쯤으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어떤 군사적 긴장감 고조 그리고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좀 급락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뭐 JP 모건 등의 IB에서는 여전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좀 반길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지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시중금리 아니면 국채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요소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제 이날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10년물이 다시 한번 2%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국채 시장에서는 그다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다라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할 시기에 대해서는 한 3월 정도로 국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0년 3월이 이 코로나19의 이 영향이 가장 심했던 그런 달이기로 했기 때문에 뭐 2년을 이제 지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면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오미크론발 공급 차질이 있었다가 조금 풀리는 그런 경향도 예상을 한 그런 것이 반영이 된 전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노선이 확실치는 않죠.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원래는 뭐 5차례였다가 7차례로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역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다. 뭐 시티그룹도 CPI 지표 발표 직후에 금리 인상 전망을 올렸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이 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람 같아서는 이들이 틀리기만은 바라뿐이지만 또 지표가 나와봐야 또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행 관련주의 반격. 참 여행 관련주는 작년부터 좀 일찌감치 투자했다가 좀 손해보고 계시는 분들 많아서 자, 여행 관련주의 반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행 관련주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의 반격이 또 한 번 좀 시작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이제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한 10% 정도 그리고 특히 EPS가 30% 정도나 이 시장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코멘트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92,000개 정도의 객실이 나갔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외여행 수요도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여객용 수요가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출장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19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부진했을 뿐 예약 수요가 오미크론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글로벌 업황 회복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도 다시 한번 좀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영진에서는 자신을 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그 또 다른 여행 관련주인 에어비앤비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날이죠. 제가 아직 실적 내용을 다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에어비앤비가 뭐 6%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도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여행 관련주들의 실적과 그리고 투자 의견도 좀 최근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또 실적을 냈던 기업이 있었죠. 익스피디아, 네. 온라인 여행사죠. 근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영진 코멘트가 좀 더 중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해 4분기에도 오미크론의 영향이 발생을 했다. 아니면은 뭐 올해 초에도 영향이 있기는 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각종 이제 변이를 지나갈수록 그 영향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지속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익스피디아와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2월 들어서 올해 첫 52주 신고가를 작성을 했거든요. 이런 여행 관련주의 트렌드도 굉장히 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에어비앤비 뭐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정규장에서도 급등을 했죠. 키뱅크라는 기관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단기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행과 관련해서 펜트업 수요, 굉장히 억눌린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실적을 또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에어비앤비 실적 나온 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숫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당 순이익 EPS는 8센트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센트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의 2배를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한 것이고요. 사실 에어비앤비는 이제 올해 내지는 내년 정도면은 어쩌면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일부 기대감도 있는데 이번 숫자를 넣어봤을 때 과연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때 과연 흑자가 기록이 됐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4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15억 3천만 달러였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좋았었고요. 이제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주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거죠. 티켓 판매 재개. 자, 버진 갤럭틱이 티켓 판매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뭐 장중 한때 3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아마 투자자들의 반응은 저는 좀 눈에 선해요. 과연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 여행 싶어요. 관련주가 좀 비슷하네요. 이것도 뭐 우주여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요. 참 그동안 많은 실망을 시키기도 했던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버진 갤럭틱이 우주여행 티켓 판매를 재개하면서 올 연말 상업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적 그 전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티켓 가격은 뭐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45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약 가격이 이 전체 티켓 가격의 3분의 1 정도는 보증금으로 내야지 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만 달러 정도는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이번엔 예약이 가능합니다. 버진 갤럭틱의 CEO는 이날 올 연말 상업 운항을 시작으로 1,000명의 고객을 우주 여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했는데 최소 18세 이상이어야만 여행이 가능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수일 동안 우주 여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검사하고 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날 이 소식과 함께 버진 갤럭틱은 30% 정도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10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6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여전히 5분의 1 토막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버진 갤럭틱은 지금까지 상업 발사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반등을 지속을 했었잖아요. 과연 이번엔 다를까?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이제 뭐 몇 번의 실망감을 줬을 때도 일부의 그런 IB나 기관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이런 것이 결국은 대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요가 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기대감들이 좀 발현이 되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경계론도 여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소식과 관련을 해서 이 추가로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점, 우주여행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점은 입증을 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진의 사업 수행 능력, 우리가 뭐 현재에서는 execution risk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진이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요가 문제가 아니다. 연간 이 스페이스포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어포트가 아니라 뭐 우주에 있는 그런 공항 같은 네네. 그런 스페이스포트에서 연간 400대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경계론 쪽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